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갈 차례가 244페이지입니다. 오늘 교재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저당권 나갈 차례인데 새로 오신 분, 새로 왔죠? 새로운 분 아니시구나. 네, 새로 오셨죠? 공부해 보셨어요? 그럼 오늘 죽었다고 들으세요. 자, 안 배운 사항이 나오니까 용어가 좀 어려울 겁니다. 저당권 나갈 차례인데 저당권이란 것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인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채권의 면제가 없을 경우에 그 목적물을 경매 실행해서 우선 면제받는 담보물권의 저당권인데 저당권은 무섭나요? 안 무섭나요? 네, 공부해 보신 분은 무섭다 말 나오고 안 해보신 분은 아직 모르시는데 저당권의 경우는 설정할 때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이제 설정자가 논점이 좀 발생하는데 설정자의 경우는 채무자가 설정할 수도 있고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집을 담보 잡히면서 돈 빌리게 되면 내가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 돈은 아들이 빌리고 아버지가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를 이런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네, 물상 보증인 그럽니다. 누구라고요? 물상 보증인, 담보만 제공해 준 사람을. 그럴 경우에 설정자의 경우는 채무자도 가능하고 그다음 누구도 가능하더라. 네, 물상 보증인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설정자가 될 수 있는 권리자의 경우는 3명이 나오는데 저당권의 경우는 소유권자가 설정할 수도 있고 지상권자와 그다음 전세권자의 경우도 저당권 설정할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물어나 보자고요. 소유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경우는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소유권자가 자기 소유권을 담보 잡히고 돈 빌리게 되면 저당권 갑구로 갈까요? 을구로 갈까요? 어휴, 어떻게 알았어요? 작년보다 실력이 더 좋으시네. 올해 26회 9월달 강의할 때도 소유권자와 저당권은 그러니까 전부 다 갑구라 말 나왔는데 보통 실력이 아니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당권은 갑구로 못 들어오죠. 을구로가 돼 주등기란 얘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지상권 전세권 잡은 경우도 을구로 들어오되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거지 저당권이 갑구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을구로가 돼 등기 방식이 주등기냐 아니면 부기등기냐가 차이점이에요. 소유권을 잡은 경우는 번호를 1순위, 2순위 이렇게 줄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은 경우는 1에 보기 2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차이점이어서 이제 요 등기 방식만 차이가 지지 저당권은 갑구로 못 들어갑니다. 또 저당권 등기할 때 반드시 적을 사항은 4가지를 반드시 기재하는데 먼저 채권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채권액이 바로 흔히 말하는 피담보 채권이 되겠죠. 빌린 돈이 있어야지 저당권 등기한다 이 뜻이에요. 빌린 돈의 경우는 반드시 금전일까 금전이 아니어도 가능할까? 금전도 가능하지만 금전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평가액에 따라 붙게 됩니다. 나중에 민법 공부하다 보면은 나오는 것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빌린 게 돈일 경우는 돈 금액 등기하면 되겠지만 돈이 아닌 경우는 평가한 가액을 적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쌀을 빌려왔다. 그럼 쌀 한 가마가 지금 한 얼마 정도 하나요? 한 가마가 80kg가 한 가마니까 5만 원이면은 저 좀 사다 주세요. 장사 좀 하게. 한 20만 원 가겠죠? 20kg가 5만 원 정도 하니까 이제 공부하다 가정을 포기해서 쌀값도 모르는데 자 어쨌든 간에 20kg가 5만 원 정도 하니까 80kg가 한 20만 원 가겠죠? 그럼 100가마를 밀려오게 되면은 쌀 100가마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금 2천만 원 등기하는 겁니다. 금액으로. 왜 그럼 빌려온 게 쌀인데 금액으로 2천만 원 등기할까? 아주 이유는 쉬워요. 변제가 없는 경우, 갚지 않는 경우는 경매 실행할 거 아니에요. 경매를 어디 가서 할까? 법원에서, 방앗간에서. 네, 법원 가서 하니까 경락대금 돈으로 나오니까 돈으로 받으려고 평가한 가액을 등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 빌린 자가 누구인가 확인을 위해서 채무자를 기재하는데 채무자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내가 내 집을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린 경우도 반드시 기재하고 아버지가 제공한 경우도 반드시 기재하므로 이건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하고 전세권 잡은 경우도 지상권 전세권임을 기재를 해야 할 것이고
공동담보일 경우, 공동담보라는 얘기는 담보가 2개 이상부터는 담보를 기재하는 것이 기재 사유가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적을 사항으로서 이 두 가지는 의무적으로 기재할 것이고, 요건 있을 때만 기재하게 됩니다. 요게 저당권 등기할 때 신청할 자격하고 기재할 사유니까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신청인의 경우는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소유자나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할 것이며, 오른쪽 넘어가니까 반드시 적을 사항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액이나 채권의 가액을 적는 것이 첫 번째 의무 규정이고, 두 번째가 돈 빌린 자가 누군가 채무자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빼먹을 수 없고요. 권리에 관한 저당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자 본 경우는 지상권, 전세권을 기재할 것이고, 공동저당이라는 얘기는 담보가 2개 이상부터 공동저당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뒤에 바로 배울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설정을 하게 되면 밑에 보니까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원칙은 소유권 잡고 들어올 당시 원칙은 독립등기 방식, 다른 말로 주등기로 실행을 하게 되고, 반대로 지상권, 전세권 잡은 경우는 을구에 부기등기로 들어갑니다. 저당권은 갑구에 못 들어옵니다. 저당권도 양도에서 이전 등기가 가능한데, 저당권을 양도해서 이전 등기하는 경우는 언제나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저당권 이전이니까 당연히 부기등기가 되겠죠. 부기등기로서 이전 등기하는 것이 방법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공동저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동저당이라는 얘기는 모름이 아니냐, 공동저당 또는 공동담보 같은 말 뜻이 됩니다. 이 말 뜻은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2개 이상 잡을 때가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은 몇 개고? 1개. 담보가 2개 이상인데, 갑이 을에게 돈을 1억을 빌려옵니다. 1억을 을에게 빌려오는데, 갑에게는 토지가 2필지가 있고 5번 땅, 6번 땅이 있으며, 5번 땅은 시가가 8천만 원, 6번 땅도 시가가 8천만 원일 경우에 1억을 빌려준 을 입장에서 담보를 잡을 당시에 5번 땅, 6번 땅 어떤 거 잡을까? 둘 다 잡아야 되겠죠? 하나만 잡았다는 담보같이 안 나오니까 1억을 빌려주고 우리 5번 땅이랑 6번 땅을 둘 다 잡은 경우에 채권은 몇 개고? 1개고 담보가 2개가 들어온 경우, 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당권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가 문제입니다. 등기 건수가 1건일까 2건일까? 네, 2건입니다. 채권은 1개지만 담보가 몇 개예요? 2개. 그럼 저당권 등기할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럼 저당권은 물권, 채권. 물권, 물건에 가진 권리니까 등기 건수 2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기 건수가 여기도 저당권 등기 실행을 해주고, 채권액이 얼마인가요? 1억이죠. 1억 단일하게 기재할 것이며, 여기도 저당권 등기 똑같이 들어가는데 채권액 1억 똑같이 기재합니다. 이렇게 등기가 끝나게 되면 5번 땅만 1억, 6번 땅만 1억 잡힌 모습 나왔는데 같이 잡혔기 때문에 등기관이 밑에다가 6번 토지 공동담보, 여기도 5번 토지 공동담보라고 기재가 들어가는 게 공동저당의 뜻이에요. 그럼 등기부 어떤 걸 보더라도 5번 땅하고 6번 땅이 같이 1억 잡혔다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공동저당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지금 칠판상 등기 건수가 몇 건이고? 2건이죠. 이 2건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될까? 따로 신청할 수 있을까? 동시에 신청해도 상관이 없고 따로 들어와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를 다른 말로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고,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을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서 둘로 세분하는 것이 분류 기준입니다. 나중에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동시에 들어온 걸 뭐라고 부르고, 나중에 써먹을 용어에다 동시에 들어온 것을 창설적 공동저당, 따로따로 들어온 것을 추가적 공동저당. 왜?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그럴 경우에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2개 등기 접수를 같이 받았으니까 이 2개 등기 접수 번호가 동일합니다. 그럼 따로 들어온 경우 접수 번호가 다르겠네요. 그럼 나중에 지적법 공부할 때 1월 달에 합병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볼 때 저당권은 합병이 허용되지 않는 권리지만 요건 합병할 수 있다는 말을 배워요. 그때 가서 나중에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말 나올 때 뭔 말인지 알아야지 대화가 되니까 요거는 기억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담보가 몇 개 이상부터? 2개 이상부터 공동담보란 말 사용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2개일 경우는 등기부에 각각 기재가 들어갑니다. 2개씩.
만약에 담보가 3개가 되는 경우는 이거 지워버리고 5, 6, 7까지 잡혔다 가정하게 되면 담보가 하나, 둘, 3개죠? 그럼 등기 건수는 3건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 등기부상에서 5, 6, 7 공동담보라고 기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개가 맡겨버리게 되면 5, 6, 7, 8이 되겠네요. 그러면 등기부에다가 5, 6, 7, 8 공동담보라고 기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개가 돼버리게 되면 그때는 5, 6, 7, 8, 9가 아니라 이때부터 5개가 들어오게 되면 공동담보 목록 제 몇 호라고 찍히는 게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럼 공동담보 목록은 담보가 몇 개 이상부터? 5개 이상부터 작성을 하는데 이 공동담보 목록을 누가 작성합니까가 24회 기출 문제입니다. 옛날 2012년 전까지는 신청인들이 작성해서 4개 있던데 법을 개정해서 이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하도록 법을 개정시켜 버립니다. 지금 누가 작성한대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작성권자이고 신청인이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2012년까지는 신청인이 만들어 제출하게 했는데 이치에 안 맞다요. 이 공동담보 목록도 법적으로 등기부입니다. 그럼 등기부를 작성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등기관이지 신청인이 아니니까 등기관이 만드는 것이 의무규정이므로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24회 기출문제 출제하기를 부동산이 5개 이상일 경우는 신청인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렸죠? 작성권자는 등기관이지 신청인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 부동산을 일괄하여 동시에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신청하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고 동시에 들어오는 것을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 하고 한 개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에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추가적 공동 저당이라 한다. 여기까지 주셔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책이 없지만 밑에 써보자고요. 밑에 두 번째 줄에 이번에 등기 실행해서 그러나 공동 담보 목록을 첨부한 때에는 이에 가름하여 공동 담보 목록의 번호를 기록하여 나와 있는데 담보가 몇 개 이상부터래요? 5개 이상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공동 담보라는 얘기는 몇 개부터고? 2개 이상부터고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5개 이상부터니까 2개 그것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근저당권인데 근저당권이란 것은 장래 증가나 감소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저당권을 근저당 그럽니다. 근저당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네, 근저당권이란 것은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 장래 증가나 감소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할 때가 근저당권 그러는데 이 근저당권을 응용해서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마이너스 통장. 뭐라고요? 마이너스 통장. 내 신용도가 만약에 5천만 원까지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빌려 썼다가 갚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거기 근저당을 응용한 겁니다. 그럼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2억까지 빌려주겠대요. 그럼 2억까지 빌렸다가 돈 생기면 갚았다가 할 수 있는 것을 근저당이라는 말 사용을 하는데 일반 저당권은 채권이 확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근저당권은 얼마까지 쓸 수 있는가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그 한도액을 근저당권의 경우는 뭐라고 부르느냐? 채권 최고액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모습은 만약에 1억을 빌리게 되면 이쪽에서 저당권 등기할 때 1억 빌리면은 등기부상 1억이 그냥 찍혀버려요. 1억 찍히고. 근데 근저당권의 경우 1억을 빌리게 되면 1억에 찍히는 게 아니라 현재는 은행 이자율이 낮을 경우는 곱하기 120을 때립니다. 그럼 빌린 게 1억일 경우 얼마 등기하는 거예요? 최고액은 1억 2천 등기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등기부를 열어봤을 때 채권 최고액 1억 2천 써있게 되면은 실제 원금은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채권 최고액이라는 말 쓸 것이고 이 최고액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따로 등기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당권의 경우는 이자가 등기가 가능합니다. 민법 공부할 때 저당권의 경우 혹시 배우셨어요? 네, 살살 물어볼게요. 안 아프게. 네. 이자가 저당권의 경우 등기된 경우는 몇 년분 담보된다고 배우셨나요? 1년분이라고 배웠죠?
그건 지연이자고. 지연이자가 1년분, 연체이자가 1년분이고 이자가 등기된 경우는 무제한 담보에 된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말을 이해하게 되면 저당권의 경우는 이자가 등기된 경우는 무제한 담보가 된대요. 오케이? 그럼 그 말을 뒤집게 되면 이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이 한국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저당권의 경우에 잘 들으세요. 이자가 등기된 경우는 뭐라고요? 이자가 등기된 경우는 무제한 담보된다. 그럼 이자 등기할 수 있단 말이 되잖아요. 그래야 등기되면 무제한 담보되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이자 등기할 수 있단 말이 나오지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를 또 등기할 수는 없단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다시 배울 겁니다. 처음 와서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저당권 돈을 빌려주고 이자가 얼마인지 등기가 돼 있으면 못 받은 이자는 다 포함돼 버려요. 등기만 돼 있으면. 하지만 여기는 이자가 요 안에 포함돼 있다 보니 이자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또 등기할 수는 없다리 말이 엮여 나가는 겁니다. 여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경우는 등기할 때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근자가 붙어 있죠? 여기에 근저당이라는 취지, 뜻이에요. 요걸 기재하는 것이 기재할 사유가 되므로 여러분 교재에서 지금 제목만 여시면 될 겁니다. 밑에 2번에서 등기 신청 정보에 등기원인이 근저당이라는 취지하고 채권 최고액을 기록하더라. 그럼 저당권과 큰 차이는 같이 가지만 이렇게 차이가 지는 것이 일반 저당권하고 골격은 같이 하지만 목적을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라고 표시할 것이고 채권액을 뭘로 바꾸나요? 채권 최고액으로 바꿀 것이며 저당권자를 근저당권자로 표시할 것이고 이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근저당권이랑 차이점인데 출판 잠깐 보시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내요.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등기하나요? 예. 이자 따로 등기해요? 안 하죠? 이거 나오면 누가 틀릴까? 다 맞춰버리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뒤에 가서 틀리라고 나오는 게 있으니 그거는 나중에 기본 1월달 받으시면 그때 설명드릴 내용이고 지금은 그냥 이 근저당이 뭔지만 뜻만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자가 무슨 근자냐? 한자로 뿌리 근자입니다. 저당권도 무서운 권리지만 근저당권의 경우는 돈만 갚아보지 말아봐라.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 근저당권의 뜻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게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발본 세고 나겠다는 것이 근저당권이다 보니까 못 모르고 돈 빌릴 때 막 근저당 설정하고 돈 빌리죠. 돈만 갚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돈을 못 갚았을 때 여기는 된통 당합니다. 왜냐? 아까 일반 저당권은 지연이자가 몇 년분? 1년분, 연체이자가 1년분밖에 안 되지만 여긴 2년분, 3년 막 집어넣어 버려요. 그냥 최고의 범위에 여유만 있으면. 그럼 연체이자가 더블 아니가 이자가 다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 갚을 때까지. 그만큼 무서운 게 근저당권입니다. 어쨌든 간에 은행이 이거 하니까 그냥 이거 설정해가지고 돈 빌려오는데 그만큼 무서운 권리가 근저당권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권리 질권하고 채권 남목권 나오는 여기는 시험을 내질 않으니까 간단히 제목만 봐드릴게요. 실판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권리의 경우 세 가지 권리밖에 없더라. 소유권자가 설정할 수 있고 지상권자가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자가 설정할 수 있더라. 이 세 가지 권리만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권리 이외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저당권자가 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면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 다시 저당권은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자만이 설정할 수 있고 이외에는 설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자기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 불가능입니다. 그럼 저당권자가 뭐라 그럴까? 지상권자도 소유권자가 아니고 전세권자도 소유권자 아닌데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 있는데 왜 나만 안 되냐고 하소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권자 너는 네 저당권에 맡길 수 없으니까 질권에 맡겨라가 권리 질권이고 또 저당권 뭐 채권을 담보 잡힌다 그래서 채권 담보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소유권자 입장은 돈이 필요하면 어디에 맡기시고?
전당포가 아니라 소유권자는 돈이 필요하게 되면 저당권에 맡기고 지상권자도 저당권에 맡기고 전세권자도 저당권에 맡기는데 정작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되니까 권리실권에 맡긴다거나 채권남용권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네. 그럼 이 권리질권이나 채권남용권은 어딜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당권을 담보 잡고 들어오는 권리가 권리실권과 채권남용권의 뜻이란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소유권을 잡고 들어왔다, 저당권 잡고 들어왔다. 저당권 잡고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등기 방식은 주등기일까, 부기등기일까? 부기등기가 되겠죠.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부기등기다 보니까 저당권 잡은 권리질권하고 저당권 잡은 채권남용권은 전부 다 부기등기 방식이지 주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먼저 나온 게 권리질권인데 권리질권이라는 것은 이제 뜻이 저당권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부 채권 질권을 등기할 수 있으며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 설정에 부기 등기를 하면 질권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게 된다. 이게 민법의 규정입니다. 그럼 저당권을 어디에 맡긴 거예요? 일단 질권에 맡긴 거죠. 그 다음에 채권남용권이라는 것은 이제 민법 밑에 세 번째 줄 볼게요. 채권담보권에 대해서도 민법 제34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하였을 때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채권담보권을 등기할 수 있다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담보 잡히는 방법이 다시 한번 떨고 나가자고요. 내 권리를 담보 잡히는 경우에 내가 소유권자이더라. 어디에 맡기시고? 저당권에. 지상권자도 저당권에, 전세권자도 저당권에 가는 것이고 정작 저당권자만큼만은 저당권이 안 되니까 질권에 맡긴다거나 채권남용권에 맡겨서 돈을 융통해 쓸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신청인 보니까 권리질권자나 채권남용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신청 정보 기록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나온 것이 이제 임차권인데 임차권이란 것은 계약이죠. 임차권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 약정을 하고 타방 당사자의 경우는 차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이고 전형적인 채권계약이 임대차인데 임차권을 등기하는 목적은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인 거지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권 변동만 등기하는 거지 채권을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등기 안 하게 되면 어떤 힘이 없더라? 대항력이 없다 보니까 대항력 가지려고 등기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등기 신청도 공동 신청합니다. 임차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임차권자가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할 것이며 반드시 적을 사항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가 임차권 요소는 차임이에요. 차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데 차임은 금전 기타 유가물로서 기재하면 됩니다. 반드시 금전임을 요하진 않아요. 통상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관례적으로 옛날에 관습적으로 남의 땅을 빌려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등기 안 하고 살 경우에 거기 토지 임차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수확에 뭘로 지불하나요? 주로 벼나 콩으로 많이 지불하죠. 돈을 줄 수도 있지만 물건 줄 수도 있다 보니까 차임은 금전이나 유가물로서 지급하고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의 경우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라도 할지라도 임대차 할 수 있게 됩니다. 권한이 없는 자 임대차를 하게 되면 기간이 짧아집니다. 기간 짧아지는 것을 단기 임대차라고 불러요. 누가 했나 확인을 위해서 기재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가 바로 숙고은행에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 예를 들어보자고. 혹시 민법 배울 때 대리 배웠어요? 네. 대리. 네. 아니, 안 아프게 물어볼게 또 여기서. 대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정해준 일만 하는 겁니다. 숙고은행에서. 근데 숙고은행에서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보증행위라는 행위는 할 수 있죠.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 죽겠죠? 뭔 말인지 몰라서. 2달 동안은 참으셔야 돼. 새로 오신 분들은.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2달은 넘겨야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1월 달에 새로 나가니까 그냥 힘만 가지시고
그냥 오늘이 마지막 강의니까 힘내서 들으시길 바래요. 화이팅!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처분행위 할 수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 처분행위 못한다는 얘기는 처분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처분행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본인 집을 임의로 팔아먹을 수 있을까? 본인 집 팔아먹는 거 처분행위인가요? 네, 그럼 팔아먹을 수 없다. 그 본인 집이 빈집이다 보니까 그 집을 전세권 설정하고 세 줄 수 있을까? 그 전세권이 처분행위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본인 집을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 있을까? 그럼 저당권이 처분행위인가요? 현재는 생각대로 말씀하세요. 뭐 틀리면 어떠고 맞으면 어떠고 이미 틀리고 있는데 뭐. 자, 저당권은 처분행위다 아니다? 그러면 본인 땅이 빈 땅이니까 지상권 설정할 수 있을까? 지상권은 처분행위일까요? 현재는 우리끼리 계속 틀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자, 처분행위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자, 처분행위가 뭘까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된. 네? 팔아먹는 거 처분행위다. 그건 바깥에서 얘기고요. 법에서 말하는 것은 법률행위 종류 배울 때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채권행위는 이행이 남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 하고 처분행위는 이행이 남지 않는 법률행위를 처분행위라 한다. 처분행위 안에는 물권행위가 있고 준물권행위가 있더라. 그럼 소유권은 물권이에요? 물건이요. 응. 전세권 물권이에요? 네. 저당권 물권이에요? 네. 지상권 물권이에요? 네. 다 처분행위예요. 뭐라고요? 다 처분행위라고. 팔아먹는 것만 처분이 아니라 그 처분의 개념이 넓어요. 그럼 임의대리인이 임의로 본인 집을 전세권 설정할 수 처분행위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처분할 수 없다면서요. 그럼 팔아먹는 게 처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본인 집을 함부로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요. 처분행위니까. 본인 집을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도 없다. 본인 땅 지상권 설정할 수도 없다. 다 처분행위입니다. 물건은 더 처분행위로 보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처분행위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행이 남지 않는 걸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대답은 잘하세요. 근데 전세권의 처분행위인가요? 아니요. 이제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외우긴 외우는데 이게 이건지 저건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처분행위는 물권은 다 처분행위예요. 오케이? 그럼 소유권을 팔아먹든 전세권을 설정하든 저당권을 설정하든 다 처분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임대차는 처분행위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채권행위잖아. 그럼 할 수 있다가 되는 이용행위니까. 근데 권한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하고 비교했을 때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임의대리인이 이제 임대차를 하게 되면 기간은 짧아지기 때문에 짧아지는 임대차를 뭐라고 부르느냐? 단기 임대차란 말 쓰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는가 확인을 위해서 적으란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임차권도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보니까 범위 기재하는 것이 기재할 사유입니다. 요게 다인데 나와봐야 한 지점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건 잘 안 건드리고 나오게 되면 임차권 등기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면 차임이 요소다 보니까 맞았나요?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봐놓고 넘어가시면 좋은데 아직 민법 공부가 덜 돼 있으니까 요건 손대지 마시고 요것만 봐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차임만.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오른쪽에 차임하고 반드시 지적할 사항이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임대차를 뭐라고 부르느냐? 기간 짧아지는 것을 단기 임대차란 말 나온 것이고, 또 일필 토지나 한동 건물을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적고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범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임차권이고, 임차권도 이전 등기할 수 있나요? 네. 이전 등기 가능하며 임차권도 보기 등기로서 이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임차권인데 크게 뭐 문제되고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기가 좀 어려운데 대지권은 다 못 해드리고 중간까지만 용어 정리만 해드릴게요. 대지권은 못 따라오세요. 아직까지는. 책에 실려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앞으로 쓸 용어 정도만 세분화하면 됩니다. 대지권 등기는 아마 배우는 등기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여기입니다. 대지권 등기가. 진짜 어려운 파트가 이 파트인데 예전에 대지권 강의할 당시에 제가 여기 강의하면 꼭 생각나는 그 인물이 하나 있어가지고서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15회 때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 들어봤죠? 네, 15회 때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 당시에 목동 강의할 때 이 29설목은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애가. 근데 점수 나왔어요. 합격권에 들어와 있다고 봤는데 멋있게 떨어집니다. 워낙 어려웠으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5월 25일 날 재시험을 다시 보는데
이제 한번 놀랬으니까 약 7개월 동안 공부를 무진장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책을 전부 다 들이파가지고서 다 외울 정도로 실력이 올라갔는데 이 대지권 등기를 포기했어요. 이 친구가. 봐도 어려우니까 포기하고서 결국은 접어놓고 있다가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대지권이라는 말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이 신경이 쓰여가지고서 공부 한번 해보겠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책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한 번 들어도 모르겠대요. 두 번 들어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가면서 동영상을 약간 속도 높여가지고서 이제 알겠대요. 몇 번 들은 거예요, 지금? 예, 29번 딱 들자마자 이제 알겠대요. 이제 귀가 뜨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더니만은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대지권 등기를 잡으려고 화딱 지나가서 일주일 동안 동영상 29번 반복을 했대요. 반복하고 나니까 이제 알겠다 손뼉을 딱 치겠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출문제 나온 대지권 등기를 풀어봤더니 다 맞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정말 잘했다 칭찬했을까 구박을 했을까? 아니 구박을 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고서 구박을 했는데 나오는데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들었냐. 나올 거만 그거만 딱 적어가면 되고 못 외우면은 지우개 써가면 될 것을. 뭐라고요? 지우개 써가면 되지. 그거 뭐 하려고 이게 들었냐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자꾸 눈에 걸리더래 이게.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한번 해보겠다 싶어가지고서 붙들고 씨름해가지고서 29번을 딱 들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알겠다고 딱 귀가 열리더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오면 다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대지권이 좀 어렵습니다. 따라오시기에. 대지권 등기 절차에서 먼저 나온 것이 구분 건물인데 여러분 교재에서 구분 건물이란 의의가 하나의 건물을 구조상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법률상 독립된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며 구분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 한다.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아파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하나의 건물을 나눠 소유하고 있죠. 이 나눠 소유하는 건물을 구분 건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가 되어서 등기를 쪼개주기 위한 조건이 밑에 구분 건물의 요건에서 객관적 요건이랑 또 하나 주관적 요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객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 건물은 1층과 2층이 구조적으로 나눠져 있어야 할 것이고 출입하는 이용문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것이며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그럼 구분 건물로서 될 요건,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상관이 없느냐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 구분 건물로 등기할 의무성은 없습니다. 근데 기출문제가 3번 나오기를 독립성이 있는 건물은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번 냈어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한국 사람은 로망이 있죠. 50이 넘어가면 갖는 로망. 이제 은퇴할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멋있는 건물 하나 진 다음에 꼭대기에 본인이 살고 각 층마다 임대를 받아서 사는 게 꿈이 아닌가요? 맞죠? 그럼 이제 내가 5층짜리 건물을 짓고 근린상업용지에다가 5층은 내가 살고 1층, 2층, 3층, 4층을 세를 준 경우에 그럼 독립성은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내가 구분 등기하기 전까지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단독주택 보면 왜 다가구주택이라고 본 적이 있어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이지만 다 칸칸 나눠가지고 세 받고 있잖아요. 다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만 단독주택인 거지 구분 건물은 아니니까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구분 건물로 등기할 의무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기출문제 3번 내기를 독립성이 있는 건물은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해야 될 의무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에 이제 차지하는 건물 부분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란 말이 나오는데 실패사관 보시면 이제 말을 그려가면서 풀자고요. 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대지 집원이 상계동 50번지라고 가정하고 여기 건물이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집은 501호가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이고 이 아파트 옆에 보게 되면 여기는 계단이 있고 복도 있고 승강계단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쪽에는 아파트 관리실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따 가정을 한 상태에서 501호 같은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법에서는 전유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사는 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유 부분. 계단이나 관리실은 혼자 사용하나요? 공동이 사용하나요?
이 공동이 사용하죠. 이거를 공동이 쓰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서 아파트 내 건물은 크게 둘로 세분합니다. 전용 부분하고 또 하나가 공용 부분을 세분하는 것이 건물의 파트예요. 근데 공용 부분을 둘로 다시 세분하게 되면 계단, 목적, 승강기는 이 건물이 존재할 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계단 없는 건물 보신 적 있나요? 계단 봤어요? 계단이 없으면 어떻게 다니려고 밧줄 매야 되는데 여기다가 계단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럼 계단 등을 뭐라고 부르느냐? 구조상 공용이라고 부르고 관리실의 경우는 반드시 있나요? 없을 수도 있나요? 없을 수도 있죠.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관리실이 있겠지만 연립 같은 경우는 관리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공동주택이라 관리실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두자고 설치한 이런 부분을 규약상 공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501호 전용 부분은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계단, 목도, 승강기는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규약상은 등기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관리실은 등기가 가능한데 건물이 따로 존재하니까 등기를 허용을 합니다. 등기를 두긴 두는데 이 관리실의 경우 누구 건가요? 입주민 전원 소유다 보니까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갑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의 경우는 등기가 있긴 있는데 등기부가 표제부만 가지고 있지 갑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일단 등기의 구성이에요. 그럼 전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없고 규약상은 등기할 수가 있다 해서 이제 과거 기출 문제가 출제하기를 공용 부분은 등기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구조상은 등기할 수 없지만 규약상은 등기할 수 있으니까 틀린 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에 나왔던 지문은 갑구가 없는 등기부도 있을 수 있다. 맞죠? 표지만 달라 있으니 이렇게 다 나왔던 지문이므로 주의하시고 또 민법 공부하다 보면 나올 말이 공용 부분은 전용 부분 처분에 따라갑니다. 그럼 어디만 등기하면 501호 전용 부분만 등기하게 되면 효과는 공용까지 미치다 보니까 공용 부분은 별도로 등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입하실 때 501호만 등기하지 계단이나 복도, 관리실까지 등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건물 파트여서 여러분 교재에서 하나 체크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밑에 위 보시니까 이제 건물 파트의 경우는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 나누시는데 전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있고 공용 부분의 경우는 둘로 나눠서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더라. 그때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없는 반면에 규약상은 등기를 하더라. 등기를 하긴 하는데 뭐만 있대요? 등기부가 표제부만 가지고도 등기부를 구성할 수가 있다가 첫 번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오른쪽 파트 하단부에 내려오게 되면 대지 사용권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건물 내역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제는 이 상계동 50번지는 토지를 따로 배우는 겁니다. 상계동 50번지. 이 땅을 지금 뭘로 사용하나요? 이 건물 주민들이 농지로 써요? 대지로 써요? 대지로 사용하고 있죠? 그럼 대지로 이 땅을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땅을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지만 이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거지 무단으로 집 짓고 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땅을 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합니까? 거기 대지 사용권의 뜻인데 이 땅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지을 때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집 짓고 살 수 있나요?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아파트 건설업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지 매입하잖아요. 땅을 사서 집을 쳐야 되니까. 첫 번째 제일 좋은 권리고 반대로 이제 이 땅을 제 땅인데 여러분이 땅을 집을 지으려고 저한테 팔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땅을 팔게 되면은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집을 지은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권리죠? 아닌가? 맞고 반대로 저에게 땅을 팔라 그랬더니 제가 땅을 안 팔겠대요. 땅을 안 파는 대신에 지료만 잘 주면 땅을 빌려드리겠대요. 그럼 땅을 빌려 집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지상권 설정한다거나 또는 토지 전세권 설정한다거나 임차권을 통해서 집을 짓고 살 수도 있다가 되기 때문에 민법 공부할 때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에 한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땅을 살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땅을 산 경우는 대지가 가진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이고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땅을 빌려 집을 지은 경우는 지상권이 있다거나 전세권이 있다거나 임차권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생기는 것은 소유권이란 이 대지에 가진 이 소유권은 요 토지에 가진 권리예요. 요건 나 혼자 가진 권리, 아파트 입주민 전원이 다 같이 가진 권리. 다 같이 가진 권리네요. 요거를 그럼 소유권은 공유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같이 가졌으니까. 그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더라. 이걸 뭐라고 부를까? 소유권을 2명 이상 가지면 공유라고 불렀습니다.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2명 이상 가지면 준자를 붙여줘요. 준공이라고 불러요. 공유라만 붙이면 소유권이 2명이잖아요. 여기 소유권이 아니니까 소유권을 따라가더라도 준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자 2명 되면 뭐라고 부르고? 공유. 지상권자 2명 이상이면 준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럼 공유나 준공이란 말, 준공을 처음 들어봤죠? 네. 나중에 민법 조문 열어보다가 공동소유 맨 마지막 조문 보게 되면 명시가 됩니다.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2명 이상이 가진 경우를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로 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민법 규정에. 못 봐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소유권자 2명 이상이 뭐라고 부르고? 공유라, 소유권, 고기라고 부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구별하려고 준자 붙여준 겁니다. 공유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권리자가 지금 이 공유나 준공이라는 얘기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중에서 나 혼자 가진 1인의 지분이 있겠네요. 이 지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을 만들자고요.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의 경우 그 토지, 대지, 그 땅은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입주민 전원이 다 가지고 있죠. 그거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을 때 나 혼자 가진 쬐끔의 지분이 있더라. 그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쓰는 말 중에 저기 있는 아파트 지은 지 오래돼 가지고서 거의 볼품이 없지만 제가 재개발되는 경우에 대지에 가진 지분이 많아서 큰 평수로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로 하라고 저 사놓으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대지에 가진 지분이 많아서 이 말을 바짝 줄이게 되면 대지권이 많아서 이렇게 말을 줄이는 겁니다. 안더스탠드? 네. 근데 이 대지권도 별도로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전 등기할 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가게 다 등기해놨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등기합니까? 이게 문제란 것이에요. 그럼 아파트를 사시는 분 집에 등기빌증 몇 개 있나요? 아파트 사시는 분은 집에 등기빌증 하나 있지 않아요? 그 건물분 토지 몇 동 몇 호잖아요. 근데 그 안에 대지권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단독 사시는 분은 등기빌증이 2개가 있어요. 토지분 하나, 건물분 하나. 그럼 토지와 건물은 같이 등기하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 법제하에서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이 등기하다 보니까 대지권이 어떻게 등기됩니까? 물어보는 게 여기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을 잘 걸고 들어오는데 잘 내는 이유는 지금 현대 주택 형태가 아파트가 많잖아요. 공동주택이. 나중에 중개 의뢰인들이 와가지고서 사장님 이 아파트에 대지의 지분이 얼마큼인가 좀 확인 좀 해주시오라고서 물어봤더니 중개업자 스스로가 등기를 볼 줄 모르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 설명할 것이고 중개할 것이냐. 그래서 내고 들어오는데 여기란 얘기예요. 먼저 잠깐 보자고. 등기본 본 다음에 봐드릴게요. 자, 토지에 가진 권리를 뭐라고 부르고? 대지 사용권. 나 혼자 가진 지분을 대지권이란다. 그래서 대지권부터 먼저 푸른 다음에 등기 보고서 확인시켜 드리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 대지 사용권이란 밑에 의의가 251페이지 하단부에 구분 건물 소유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용 부분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나와 있고 대지에 가진 권리는 소유권도 가능하고 지상권도 가능하고 전세권도 가능하다 보니까 밑에 대지 사용권의 종류는 소유권 일반적이지만 지상권도 가능하고 전세권도 가능하고 임차권도 될 수 있다.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 하나지 않는다란 말이 나오게 된 케이스고 그럼 대지 사용권은 혼자 가진 거예요? 전원이 다 가진 거예요? 전원이 다 가진 거죠. 이 중에서 우리 집 전용 부분 501호와 분리처분할 수 없는 나만의 권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히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네. 아직 넘기지 마시고 이제 양식 보자고. 등기부 양식 250페이지 보니까
아파트의 경우는 먼저 요거부터 그린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토지와 건물의 내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따라가면서 대주권 등기 어디다 등기하는가 요거 배우는 게 첫 번째예요. 이 뒷부분은 아직 설명 못 드리니까 양식까지 설명드린 다음에 풀자고요. 아파트가 지금 501호 우리 집일 경우에 501호 등기부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501호 건물 등기부이며 그 다음에 아파트 사시는 대지 지금 상계동 50번지의 경우도 토지가 되겠죠. 50번지 아파트 토지 등기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대지의 경우도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토지 등기부? 없다 그래서 내가 있다 그런가 지금. 자,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파트 대지도 하나의 필지인가요? 네. 토지예요? 그럼 등기부를 둬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도 못 봤는데 못 봤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설명 따로 드릴 텐데 일단 아파트의 경우는 501호는 등기부 구성이 넉 장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일단 한 동 건물 전체 표제부를 기재할 것이고 저 건물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501호만에 대해서 전용 부분에 해당하는 표제부를 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갑구하고 을을 두는 것이 여기에 등기 양식이에요. 넉 장이 만들어지고 토지 등기부는 일반적인 토지와 똑같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 요 상태에서 요거부터 먼저 본 다음에 다시 압축해 드릴게요. 책 보게 되면 집합 건물 등기부 기록례에서 먼저 한 동 전체 표제부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예를 들어 101동 501호일 경우 101동에 관한 내역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1996년 3월 20일 날 접수가 들어온 등기고 그 다음에 한 동 건물의 표시에서 밑에 소재지번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8, 35, 42번지에 있는 우성아파트이며 동수 나동입니다. 나동인데 5층 아파트로 분류가 되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이며 슬래브 지붕이고 1층부터 시작해서 5층 건물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는 몇 층짜리 건물인데 왼쪽 페이지 보는 왼쪽 페이지 밑에 왼쪽 페이지 밑에 찾았어요? 5층 건물이 다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은 501호만이에요. 501호만이죠. 501호 내용 확인하기 위한 것이 오른쪽에 전유 부분 표지부를 의미하는데 여기는 101호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96년 3월 20일인데 1층 101호래 여기서는 찾았어요? 그럼 101호에 대해서 밑에 보니까 이제 그 옆에 철근 콘크리트임의 면적은 얼마로 나와 있나요? 114.8일 나와 있죠? 그럼 아까 전체 5층 건물죠? 그 큰 건물 중에서 우리 집은 114.8일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책은 여기 101호로 나왔지만 우리는 501호로 설명할게요. 써놓은 김에 여기 채워보자고. 자, 지금 나온 대로 그대로 여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칠판 보고서. 여기 한동 표제부의 적을성은 한동의 소재, 집원,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을 적게 됩니다. 건물 내역을. 그럴 경우 소재는 어디가 되고 칠판에서는 상계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집원은 50번지, 구조는 똑같이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나올 것이고 종류는 5층 이상이니까 뭘로 이용되는 거예요? 아파트이며 면적을 1층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면적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건물이 있다요. 이해 갔어요? 이제 우리 집은 몇 호예요? 101호. 여기선 101호지만 칠판에 501호죠? 그럼 501호에 관한 사항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501호 소재가 어떻게 돼요? 상계동 50번지 똑같죠? 이건 안 적어요. 여기다가 안 적는 것이고 적을 필요 없어요. 똑같은 거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01동 구조, 이건 501호 구조란 얘기예요. 오케이? 101동 501호를 101동이 뭘로 되어 있느냐? 전체가 철근 콘크리트고 501호도 철근 콘크리트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501호 아파트인가요? 네. 똑같은 거 안 적습니다. 여기다가는 면적은 이제 114.8일로 나온 경우. 그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5층 건물 전체 건물 중에서 501호 114.8일만큼만은 A 거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건물 등기 볼 줄 알겠어요? 그럼 A 입장에서는 501호 분양받을 당시에 토지 지분이 있겠네요.
그 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바로 대지권 등기에서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란 말이 나옵니다. 찾았어요? 줄 치워 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한동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은 뭘 등기하느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기재하고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기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잘 보시고 말을 풀자고요. 여기 잘 보세요. 자, 한동 전체 주민들이 이 건물 주민들이 가진 각각의 지분이 있을 겁니다. 지분은 세 글자로 대지권. 그럼 그 전체 건물 주민들이 지분 즉 대지권으로 가지게 된 땅이 어떤 건지 확인을 위해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것을 기재하는 것이 이게 기재할 사유예요. 이 말 뜻은 이 건물 주민들이 가진 지분이 세 글자로 대지권이죠. 그럼 주민들이 지분으로 목적이 된 가지게 된 땅이 어떤 땅인 그 땅을 알려주라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표시라는 건 토지의 소재가 나올 것이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이 나옵니다. 소재 보니까 밑에 보니 따라붙은 것이 밑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나와 있나요? 오른쪽 넘어 소재 뭘로 나오고? 역삼동 쭉 나와 있죠? 우리 출판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상계동. 지번은 50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럼 전체 이 한동 건물 주민들이 상계동 50번지에 있는 1000제곱미터 땅을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내가 가진 지분이 나와야겠네요. 내가 500으로 분양받을 당시 가진 지분 세 글자로 대지권. 그러면 대지권이 얼마큼인가 알려주라가 대지권의 표시란 말이 따라 붙는 겁니다. 대지권 표시에 나올 말은 대지권의 종류하고 비율이 따라 붙는데 종류라는 것은 이 땅을 샀느냐 빌렸느냐예요. 아까 이쪽에서 여러분이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땅을 살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었죠. 그럼 땅을 사서 집을 지으신 분은 저기 뭐가 찍힐까? 소유권 찍히는 것이고 빌린 사람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거나 살 때 토지도 샀나요? 그럼 샀으면 여기 권리가 소유권 찍히는 겁니다. 소유권 여기 찍힐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죠? 이 중에 내 지분이 나오겠네요. 그 지분이 비율이에요. 그럼 1000제곱미터 중에서 60이라고 나오게 되면 60만큼만은 내가 가진 지분이라고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등기부 보는 게 방법인데 근데 우리 책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필지가 몇 개예요? 28하고 35하고 42 세 필지 아닌가요? 그래서 보니까 세 필지가 다 면적이 1500 나와 있죠. 근데 밑에 보니까 대지권의 표시란 보니까 대지권 표시 종류에서 소유권, 지상권 나왔네요. 그럼 28번은 땅을 샀다는 얘기고 그 다음 35번도 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2번지는 땅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못 찾으셨나? 찾았어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지금 멈춰 있어가지고 퍼스 상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세 필지가 있는데 전부 다 지분이 1000분의 47, 1000분의 47, 1000분의 18 나와 있죠? 그만큼의 비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500분의 18 이렇게 비율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제 등기부 보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출판사가 보시고 한동 표제부 나오는 사항은 건물도 한동 건물 다 나오고 토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런 건물, 이런 대지가 있는데 우리 집은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몇 호? 501호. 얼마큼? 114.81.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은 1000분의 60만큼만은 내 거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 같이 등기한 것이 이쪽에는 뭐가 등기되어 있고 건물이 등기되어 있고 이쪽은 대주권 등기했죠? 같이 등기했기 때문에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럼 건물은 건물 등기부, 토지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등기부지만 토지가 나서 같이 등기하다 보니까 이 특색이 있어서 여기 자꾸 내는 겁니다. 내는데 뭘 물어보느냐? 한동 표제부 등기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한동 표제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용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란 것을 등기하는 겁니다. 요걸 자꾸 바꿔치기라는 게 문제예요. 한동표지번은 뭘 등기하시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알아듣고 이해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뜻이에요. 한동표지번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기재하고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는 것이 내 등기사항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다르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시고 마지막에 가서 뭐가 붙어 있나요? 뒤에 가서 표시 붙어 있죠? 그 표시는 표집으로 가는 얘기예요. 표집으로 가는데 100일동 한동 건물이 커요? 우리 집이 커요? 100일 동안 한동 건물이 커요. 한동 건물이 크니까 지금 말이 길어요. 어떻게든 외우셔야 돼요. 어디 뭐가 가는지 잠깐 바꿔치기를 하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등기부 보시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바로 알면 이해하면 좋은데 근데 시험지 나올 때 등기부를 안 보여주니까 그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어디에 나오는지 대지권 표시가 어디 나오는 그걸 좀 이해하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등기하게 되면 같이 등기한 이유는 아파트 건물과 토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떼어 팔아먹지 못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토지와 건물은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놓은 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 토지도 등기부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럼 아파트 토지 등기부도 있는데 이 토지 팔아먹을 수 있는 땅 없는 땅? 못 팔아먹는 땅이죠? 그럼 잡아놔야 돼요. 잡아놓기 이 땅은 지금 아파트 대지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겠네요. 땅을 샀다는 얘기는 토지의 소유권은 갑구을구. 갑구. 땅을 사집을 준 경우는 여기서 갑구로 할 것이고 빌려집을 준 경우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을구로 하겠죠. 이런 권리들은 혼자 가진 권리인가요? 대지권인가요? 대지권이잖아요. 그럼 이 권리는 혼자 가진 것이 아니라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취지를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 땅은 현재 뭘로 이용되고 있더라? 아파트 대지니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겁니다. 요 세 개를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한동표지번은 뭘 등기하시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이게 끝나게 되면 등기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실행을 하는데 얘는 어디다 등기합니까? 얘는 토지 등기고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나 을구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사서 집을 지은 경우는 소유권은 갑구로 빌려 집을 지은 경우 을구로 가다 보니까 달라서 문제되는 거예요. 아직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긴 보지 마시고 이 두 개만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책 따라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이 시간 마칠게요.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252페이지에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 되어 있고 밑에 대지권은 하나 등기 나와 있죠. 거기에 기업권의 전유 부분과 501호와 대지 사용권을 일체로 공시하는 방법으로서 252페이지예요. 252페이지. 가게 되면 위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서 가나다 찾으셨어요? 네. 가나다하고 세 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세 개 못 외우시면 컨닝하라 그래요. 실력이 안 되면 뭐라도 좋아야 돼. 기술이라도 좋아야지. 그래서 한동표지부 등기할 사항은 뭘 등기하시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고 찾으셨어요? 네. 전유부분 표지부는 즉 구분공업 표지부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며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용지 중 해당고 사항란 갑구날구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대지권인 취지 즉 뜻을 등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실행한 다음부터는 아파트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시키거나 분리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데 분리처분 금지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밑으로는 아직 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자, 요거만 외우자고 일단. 자, 시험 나오게 되면 이거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요 세 개 외우고 있느냐. 일단 여기까지 안 가도 좋으니까 이 두 개라도 잡아놓으셔야 돼요. 한동표지부는 뭘 등기하시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자꾸 바꿔치기래요. 문제가. 이 바꿔치기 하면은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딱 잡아내는데 이거 외우지 않은 사람은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지금 이 말이 저 말인지 저 말이 쪼락말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조랑말인지 얼룩말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이거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의 매회 낸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왜 매회 냈느냐? 중개 대상물 중 아파트가 참 많으니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기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동표지부 한번 떠들고 마칠게요. 한동표지부 등기할 사항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에 표시를 등기하더라.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는데 이렇게 외우는 것도 외우는 방법이지만 아까 우리 책에 나온 등기부 양식이나 여러 번 사시는 등기부 양식 하나 띄어서 볼 줄만 알면 돼요. 아, 이게 이거다. 이해만 할 줄 알면 외우시니까 이제 뭐 앞으로 7번 더 듣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 중에 한번 아시면 되니까 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금지하는 거 허용하는 것은 요거는 1월달 3월달 좀 풀어드릴게요. 여기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각종 등기 절차에서 여기는 변경 등기부터는 이제 가볍게 보세요. 여기는 잠깐 쉬신 다음에 다시 가도록 하죠.